안녕하십니까. 전소영입니다. 저는 올해 2월 1일에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만둘까? 이직할까? 였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월급이 적었고 그렇지만 일은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았고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과 사주를 보러 갑니다. 근데 점을 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만 공무원 버텨라. 근데 사주를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직하는 게 더 낫다. 저는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창업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업 동아리도 들어가고 창업 강의도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창업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직장인인 저로서는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도전하기가 선뜻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직을 또 알아봤는데요. 전문직도 시험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시험이 된다 하더라도 전문직을 할 때 결국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내 적성에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이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만나게 됩니다. 이 Say No라는 작가는 한국 사람입니다. 찢어질 만큼 가난했지만 현재는 1000억대의 자산가입니다. 이 책은 이 Say No라는 사람이 1000억대의 자산가가 되면서 자신의 지혜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배움들을 얻었지만 크게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에 대한 태도를 배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일이 너무 따분하다, 반복된다, 재미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이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재미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업무 자체가 되게 재미없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건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이노는 업무 자체가 아니라 업무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그 재미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나는 과연 이 업무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이노도 10가지 이상의 사업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녁과 휴일을 이용해서 그 분야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일하는 것이 취미다라고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얻었던 깨달음은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지만 뭔가 부자가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벌든 간에 삶의 변화가 없고 뿌듯함이 없다면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할 때 행복은 매일같이 주어진다. 전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결과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의 변화와 그 가치가 중요하구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그 과정의 중요함을 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사소한 실천의 중요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이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은 버려라.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지만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란 말인가?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야무지게 꾸지만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그런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이노는 10년 후, 5년 후의 목표가 아니라 1년 정도의 목표만을 세우되 가장 작고 내가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올해 12월까지 제 도전 목표를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제가 했던 고민이었는데요. 이직하지 말자였잖아요. 이직할까였는데 제 답은 아직은 이직하지 말자. 그보다는 업무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였습니다. 지금 저는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민법책을 지금 읽고 있고 앞으로는 형법 그리고 행정법을 올해 말까지 개론서들을 좀 완독을 하면서 법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엑셀을 배우면서 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하려고 이번 8월 말에 저희 집 앞에서 있는 그 강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제가 공무원이면 사실 월급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지만 제 밥벌이는 또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목표를 만들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0만 원 정도 모았는데요. 그래서 조금씩 아껴가면서 제가 지금 어플로 제 소비 생활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이면서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올해 말까지 1,000만 원 목표를 하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선언을 하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제 선언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범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블로그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유치하긴 한데 블로그 제목이 나를 움직인 것들이었습니다. 한참 뭔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시절에 나에게 강한 동기와 도전 정신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운영했던 블로그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한 번은 희한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형수였고 사형치 펜까지 딱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은 저에게 남은 1시간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1시간, 저는 그 소중한 시간을 미친 듯이 싸이질했었습니다. 싸이월드에 접속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의 미니홈피를 파도타기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메시지를 남기고 다녔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나를 움직인 최후의 동기는 바로 미안함이었으며 마지막까지 시도했던 도전이 속죄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나를 움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이언 맥퀴언의 속죄입니다. 소설 속죄에는 연인 관계인 세실리아와 로비, 그리고 세실리아의 13살 어린 여동생인 브리오니가 등장합니다. 1935년 여름 어느 날 연인의 미묘한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여동생 브리오니는 자신의 언니인 세실리아가 로비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고 의심을 하고, 그리고 자신만이 언니를 지켜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인 이 집에서 중요한 범죄가 발생하는데요. 브리오니는 세실리아의 연인인 로비가 범죄자라며 자신이 목격자라고 위증을 합니다.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언니를 위하고, 그리고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버린 겁니다. 브리오니의 위증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로비는 3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복역한 후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조건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데요. 연인인 세실리아의 기다리겠다는 말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결국에는 영국으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브리오니는 이 두 사람을 찾아가 자신이 과거에 위증을 했으며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다시 증언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그녀가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연인의 행복한 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수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고 말겠다라는 다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건일 겁니다. 저에게 수건은 타인의 자서전을 대신 써드리는 대필 작가가 되는 겁니다. 딱히 돈이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상 써봤자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읽을 것 같지 않은 타인의 자서전을 굳이 제가 왜 대필을 해드리려고 도전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속죄라는 소설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속죄 스포일러를 할 겁니다. 혹시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귀를 막아주셔도 좋습니다. 속죄의 두 연인 로비와 세실리아는 사실 1940년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연히 브리오니도 이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진실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연인의 새 출발, 행복한 새 출발이라는 것은 훗날 작가가 된 브리오니가 쓴 소설 속 허구이며 그녀가 후회와 죄책감을 통해서 만들어낸 절절한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브리오니는 60여 년 뒤 할머니가 되어 치매 진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소설의 집필에 매진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쓴 소설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들을 살려두고 마지막에 다시 만나게 한 것은 나약함이나 도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베푼 친절이었고 망각과 절망에 맞서는 투쟁이었다고 말이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움직인 것이 바로 미안함이란 감정이었으며 그녀의 속죄 행위는 글쓰기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제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고마움과 미안함의 복합적인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브리오니가 평생을 글쓰기에 매달렸던 것도 아마 두 연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곳에 저의 수건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 과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는, 즉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분들만의 글을 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브리오니가 했던 것처럼 그들의 실패나 좌절까지도 제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 소설처럼 꾸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꿈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이즈를 했던 저의 속죄 행위를 제대로 완수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를 담당하게 된 최종훈입니다. 처음 할 때 이런 사운드를 꼭 내고 싶었어요. 저는 연천동에 사는 5아이 아빠 최종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홍성택 탐험대장님의 아무도 밟지 않는다 5급지입니다. 이 5급지는 첫 번째,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얼어붙은 베링해를 걸어가는 이야기. 두 번째, 그린란드 2600km를 개썰매로 종단하는 이야기. 세 번째, 2달 동안 100km의 짐을 끌며 북극점 향해 걸어가는 여행. 네 번째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남극점까지 한 달 동안 걸어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모든 탐험 때마다 이 홍성택 대장님은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또 매일매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이런 극지는 아니지만 저만의 극지, 바로 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사실은 힘들 때였습니다. 삶이 하루하루가 극지를 지나가는 느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과연 이 인생이라는 극지를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 매일마다 의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홍성택 대장님이 베링해를 건너갈 때는 북극곰이 이 탐험대를 먹기 위해서 며칠간을 쫓아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출근했을 때 저를 퇴직시키려고 저희 사장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뭘 실수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에베레스트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작년에 몸이 너무나 안 좋았었는데 고혈압성 출혈로 이렇게 피가 3일간 멈추지 않았고, 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했거든요.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에베레스트 이 자일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북극점에서 물에 빠져가고 있을 때는 하나둘 이제 떠나고 있는 내 친구들,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떠나고 있는 제 친구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남극점을 홀로 외롭게 이렇게 탐험되지만 그 긴 거리를 걸어갈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외롭게 길게 걸어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좀 문제가 생겼던 게 무엇이었냐면, 잠을 자는데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말도 안 되게 이 팔뚝에 쥐가 났습니다. 여러분, 팔뚝에 쥐가 나보셨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왜, 아파서 그래? 근데 제가 진짜 화가 난 상태로 뭐라고 했냐면, 늙는 게 너무 싫어, 늙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사실은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글을 잘 쓰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만들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꿈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게, 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공대를 가야 된다고 했고, 공대에 가서 취업을 하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야근이 지속됩니다. 글자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뤄뒀는데, 그날 이후로 이제 새벽 4시 반에서 5시면 일어나서
매일매일 글을 썼고 지난번 대회 때 제가 글 쓴다고 했을 때 중간까지 갔는데 드디어 이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아무도 내 책을 사진 않는다. 심지어 출판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내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그냥 누가 뭐라 그랬든 누가 보지 않든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건강할 때보다 벌써 20kg가 쪘거든요. 작년에는 그렇게 죽을 고비 몇 번 넘기고 나서는 이제 매일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헬스클럽에 퇴근하고 나서 야근하고 나서도 2시간씩 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은 근력 운동을 하고 있고 1시간은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물론 살은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했던 건 허리 디스크랑 목 디스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이 더 저한테 도전이 돼야 되는데 약해질까봐 이번에 어떤 걸 했냐면은 내년 2월달에 히말라야 트레킹을 예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그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과감하게 한번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건 우리 가족입니다. 내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찾아가되 절대 가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마지막 극지까지 나의 가족과 함께 열심히 걸어가고 싶다는 저의 다짐입니다. 이 대장님께서는 모든 극지를 탐험이 끝날 때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자들의 플래시를 받고 혹은 도전을 하다 힘들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잠시 지나가는 순간이니 착각하지 말자. 본디 모습에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인생 가운데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든 히말라야처럼, 북극처럼, 그린란드처럼, 베링해처럼, 남극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자신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본디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극지에 저랑 같이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 5억지를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 탐험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을 달리는 러너이자 책에 흥미를 가지고 싶어하는 리더 박찬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도전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혹시 달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 소개에 앞서서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이유를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3월 쌀쌀한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한 외국인을 봤습니다. 그 외국인을 보고 저도 그냥 한번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로 백화점에 가서 러닝화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 외국인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나니 몸은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달리면 기분이 좋다라는 이유로 3월부터 현재까지 달리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 특히 달리기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8월에 여러분들께 밖에 나가서 단 1분이라도 달려보시라는 말로 달리기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보다 책을 사랑하시고 또 책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여러분들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로 달리기라는 도전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남여구 저자의 달리기의 모든 것입니다. 저자인 남여구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또한 그는 42.19km 풀코스를 47회 완주하였고 철인 3종 경기를 20회 그리고 국제 울트라 마라톤 단체전 우승이라는 경력을 가진 진정한 러너입니다. 아마 제가 진료받은 의사분들 중에서 가장 운동을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여구 저자의 달리기 가치관은 바로 달리기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자입니다. 그렇다면 달리기를 하면 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네, 첫째,
심폐기능 강화에 달리기는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머리, 심장, 하체, 각 수직으로 놓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산소를 전신에 돌리기에 좋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해야 하는 일이 가장 많은 운동이죠. 네, 둘째, 척추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저희 아버지도 좀 고생 중이십니다. 네. 달리기를 통하여 받는 적절한 압력은 허리, 인대, 근육, 디스크 조직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셋째, 현대인의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우울증 극복에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울증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면 재발 가능성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항우울제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달리기를 병행할 수 있다면 치료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달리기는 그 어떤 치료보다 효율적입니다. 네, 이 외에도 달리기 자세, 호흡법, 부상 시 대처법, 그리고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는지 등 정말 달리기에 대한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무더운 8월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이 책을 읽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9월에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3월부터 달리기를 시작한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인생 첫 42.19km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하여 일본 홋카이도로 떠납니다. 네, 그래서 꼭 완주하라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지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꿀벌의 예언입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소설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베스트셀러 책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순위를 검색을 해보다가 마침 이 책이다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 작가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개미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개미의 시점으로 책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아주 신박하고 재미있는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꿀벌의 예언책도 혹시 꿀벌이 미래를 알려주는 것인가 하면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았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꿀벌이 얘기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꿀벌이 얘기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책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책을 보는 동안에 너무 재밌다. 마치 왕자의 게임이나 다빈치 코드 이런 내용을 합체해 놓은 것 같은 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인 르네는 역사학자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가 최면술사인 오파를 만나서 그녀에게 최면술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에게 가서 전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는데요. 그 비법을 통해서 오팔과 함께 공연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로만 가다가 미래의 30년 후에 르네를 만나게 되면서 르네에게 2053년에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서 꿀벌이 사라지고 그리고 식량난이 발생을 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을 찾으면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는 과거로 가서 자신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전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프랑스 이름이 좀 많아서 제가 많이 헷갈렸었는데 살뱅은 십자군 기사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공성전을 펼치면서 십자군 기사로서 그곳에서 나중에는 예쁜 아내를 만나서 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기사도 만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자신의 은사였던 소르본 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 학장님을 통해서 강사의 자리를 얻게 된 르네는 학장님에게도 과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학장님과 함께 같이 이 꿀벌의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찾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장님과 학장님의 딸 그리고 르네 3명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기사단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발자취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지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왕 꿀벌의 밀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몰래 갖고 나오는 도중에 아랍인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 와중에 그곳에서 납치까지 당하고 다행히 팔레스타인 경찰에 의해서 이제 납치해서 구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꿀벌의 예언의 1권의 내용인데요.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살짝 넘어가면서 이권의 내용도 보게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예언서를 구해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그 맨 마지막 장의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은 약간 열린 결말식으로 열려져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이 권을 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맨 처음에 첫 장을 넘기면은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순간 인간에게 남은 시간은 4년뿐이다. 이 글을 읽고 이게 진짜냐고 저희 아이들에게 과학을 그나마 좀 더 본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라고 몰랐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보면 지금 이 여름의 더위가 이 정도까지 더울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심해지고 있고 각 나라에서 끊임없이 불이 나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은 3가지의 축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축은 르네와 그 일행들이 겪는 현재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또 한 가지 축은 과거로 돌아가서 기사들의 전쟁, 십자군 기사단 전쟁이 일어난 그쪽 시점을 다루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인지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도 살짝 얘기를 해주면서 역사적인 내용을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르네가 과거로 돌아가는 전생의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 또 미래로 건너가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야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고군분투하는 르네의 도전기입니다. 여기에서 르네가 얘기했던 얘기 중에 인류는 살고 전진하고 나서 2부 후퇴한다. 그런 다음 또다시 세고 전진하지만 어김없이 2부 후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뒷걸음치기보다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셈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이 말처럼 너무 과거에 실패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면서 조금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 삼아 점점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꿀벌의 예언의 첫 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환입니다. 지난 본선에서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사랑 잘하려면 사랑 잘하려는 상태가 돼야 돼. 그게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었다면 성숙한 사람의 공통점이 있대요.
다 자존감이 높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자존감을 높여볼까? 가져온 책이 자존감 수업입니다. 윤홍균 선생님이 쓰셨는데 이분은 실제 현재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이 책에 실었습니다. 자존감 수업은 7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뭐냐? 영어로 self-esteem이라고 한대요. 스스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정도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이 자존감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두 번째, 자기 조절감. 나는 감정에 주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조절감. 세 번째가 자기 안정감입니다. 외부 상황도 마찬가지겠지만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이 3개의 축으로 자존감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그것도 바로 세우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 삶을 딱 뒤돌아봤는데 아주 비참했을 때와 행복했을 때를 봤더니 자존감이 낮을 때는 엄청 침울하고 우울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웠을 때는 자존감이 높았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자존감이 인생의 행복에 중요하다. 그래서 키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패턴을 보면 자존감을 알 수 있대요. 보통 연인들 관계에서 자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사빠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자기한테 좋아한다는 감정을 내비치면 금방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랑이 약간 불안정합니다. 다툼이 심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의심해요. 연인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들 항상 다투면서도 헤어지질 않아. 알고 봤더니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을 더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유 때문에 싸우지만 헤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하고 그 관계를 지속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든 부부간에서든 부부 남편 맞죠? 어쨌든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무너지면 혹은 인정을 못 받게 되면 그걸 다른 데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밖에서 인정받으려고 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외도랍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나의 역할은 회사에서도 역할이 있고 남편으로의 역할도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모든 역할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서 다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인정 못 받아도 괜찮다? 에너지가 그렇게 다 많지 않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되게 위안되죠. 회사에서 인정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남편으로 인정받으면 되고 아빠로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각각의 역할에 모두 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 이성적 영역인 자존감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 못하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냐면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쁨을 바로 행동으로 표현해요. 기분 나쁨 나쁘고 바로 말하기도 하고, 감정이 극에 차오르면 행동을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던지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을 못한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들. 그 상처가 조금만 툭 건드려지면 감정이 폭발한다고 해요. 세 번째는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험생들, 초보 엄마들도 그렇다고 해요. 전업주부, 또 감정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자제하고 막 억누르다 보니까 임계점이 되면 폭발을 해서 컨트롤하지 못한대요. 이런 경우에 뭐가 무너지냐면 자존감의 두 번째 요소인 자기 조절감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게 돼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면 감정이 차올라서 막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이 사람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걸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절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래요. 그래서 감정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습성들이 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열등감, 예민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래요. 이것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상처.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바뀌어지지 않는 것, 절대 안 바뀌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타인이에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 과거의 상처 옛날 거잖아.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처를 극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극복해야 될 점이 비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난할 수 있죠. 나의 상태랑 상관없이 누군가는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하지만 그런 비난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비난을 극복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보통 비난하는 사람들은 투사를 한다 그래요. 자기 감정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감정이 내 감정은 아니야. 감정을 벽을 일단 치고, 두 번째는 공감하래요. 그래, 비난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비난을 극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파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첫 번째, 자기 사랑하려고 노력해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마음 먹어. 너 가치 없는 사람 아니야. 괜찮아. 마음 먹고, 실제로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실제로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손을 X자로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쳐주면서 괜찮다 10분 정도 해주래요. 10분 정도 하다 보면 낮아진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마음속으로 하면 안 된대요. 입으로 내었고 내 말이 내 귀를 자극해야 하고
내 말이 내 가슴을 자극해서 몸을 움직이면 몸이 다시 뇌를 자극한대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싹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 윤홍균 선생님께서 노하우를 다 심어놓은 책이 자존감 수업입니다. 자존감은 자전거 타기랑 같다고 비유해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존감은 높아지려고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페달을 젓듯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야. 위로해주세요. 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감정이 처받쳐 올라올 때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 세 박자를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은 올라갈 것 같고,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면 우리의 삶도 행복한 삶으로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